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며느리와 2명의 손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조금 모자란 큰 손자, 제 엄마를 닮아서 똑부러지는 둘째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다정한 며느리까지 하나의 가족이 되기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결혼할 때쯤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나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사실 아들은 능력이 없어서 뒷바라지해주지 못한 저에게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자며 불쑥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황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애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저 혼자 애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좀 맡아주세요. 저 어릴 때 해준 거 없으시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집을 나가다니.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아들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한 달 전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아이들 키우기는 버겁다며 같이 살자고 온 것이었죠. 아들 규환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집을 둘러보더니 이 집에 4명이 살기는 좀 작다며 좀 더 큰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더군요. 아들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집 보증금을 빼 아들에게 건넸고 이후 아들,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나름 꾸준히 일하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쓰라고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는 날에는 매일같이 술을 먹더군요. 술을 먹는 건 그렇다 해도 문제는 술을 먹고 하는 행동이었죠. 김준석, 너는 네 엄마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따위로 태어난 거야. 사실 손자 준석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술만 먹으면 준석이에게 소리를 질렀죠.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생긴 것도 지 엄마랑 똑 닮아서.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 누가 볼까 창피하다 진짜. 손자에게 하는 말도 너무하다 싶은데 더 큰 문제는 둘째 손주 민지에게도 늘 화만 낸다는 것이었죠. 물론 아들은 맨정신일 때도 아이들에게 살갑지 않았지만 술만 먹으면 유난히 못되게 굴더군요. 특히 장애가 있던 첫째 손자에게 유독 심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거침없는 말로 아이들을 마구 괴롭혔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만하라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들은 술만 먹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 손자 준석이는 9살이었고 둘째 손자 민지는 8살이었죠. 한참 엄마 찾을 나이에 아이들은 제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지 엄마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한 아들은 이제 아이들도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날 이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60대 중반이었고 경비원으로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 60대 후반이 되니 나이를 문제로 경비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로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사한 동네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준석이를 이용해 먹거나 놀리곤 하더군요. 아이들 일에 할아버지가 나설 수도 없어 속상했는데 민지가 자기 오빠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사이 골목대장이 되었는지 덩치 큰 아이들을 상대로 절대 기죽지 않았고 항상 조금 부족한 자신의 오빠를 챙겼죠. 그렇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서 그런지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랐지만 구김살 없고 늘 밝게 지냈습니다. 게다가 동네로 이사오고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게 되면서
이웃들이 반찬도 가져다 주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챙겨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금전적인 어려움은 커져만 가더군요. 그때 이웃사람 하나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을 소개해 주었죠. 처음엔 아이들의 부모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몇 가지 심사 끝에 그곳에서 이런저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이웃들의 관심 덕분에 아이들은 큰 말썽 없이 착하게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렇게 착실하게 자란 손녀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통해서 방송국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죠. 방송국에서는 우리 가족의 사례가 좋은 예시라며 인터뷰를 제안하더군요. 사실 저는 TV에 가난과 궁핍을 드러내는 것 같아 거절했지만 민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 했죠. 결국 저와 아이들은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빠와의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뭔가요? 저보다는 할아버지가 힘드시죠. 저는 힘든 건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밖에는 안 계신데 오빠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든든하고 좋거든요. 말이 조금 어눌해서 그렇지 오빠가 저한테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나갈 때마다 조심하라고 잔소리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손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가 원망스럽지 않냐는 질문에는 몸이 불편한 오빠보다 오빠와 자신을 할아버지에게 버리고 간 부모가 원망의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인터뷰를 하는 손녀를 보며 기특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난 뒤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등교하지 못하는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갑자기 10년 전 아이들을 버리고 집 나갔던 며느리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게냐?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서 찾아온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그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으면 서방은 버리더라도 네 자식들은 챙겼어야지. 아버님, 다른 남자가 생겼다니요. 저 애들 버린 적 없어요. 애들 아빠한테 쫓겨난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은 첫째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합니다. 아이 장애가 있는 건 며느리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 핏줄이면 그럴 리 없다고. 그 뒤로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화를 냈다네요. 며느리는 기회를 봐 아이들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네 몸뚱이만 나가라며 며느리를 내쫓았고 며느리는 잠시 몸을 피했다가 애들 아빠가 없는 사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까지 눈치채고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놓은 것이죠. 교환이가 처음 애들을 데려오면서 네가 집 나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어. 아니에요. 저 쫓겨나고 3일 뒤에 애들 찾으러 갔는데 이미 아이들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 네가 아이들을 찾을 요량이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제가 아버님께 여러 번 연락했어요. 근데 계속 안 받으신 건 아버님이셨잖아요. 아마 아들이 제 휴대폰에서 며느리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도 찾아왔지만 이미 이사한 뒤였던 거죠. 아들에게 연락해 아이들만 보게 해달라고 빌어도 협박만 하는 아들이었기에 두려움을 느낀 며느리는 아이들을 찾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인터뷰 영상도 본 거죠. 며느리는 민지가 인터뷰 때 입고 있던 교복을 보고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게 되었고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그 뒤로 몰래 찾아와서 아이들을 보고 갔대요. 당장이라도 뛰어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혹시나 애들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합니다.
엉엉 울며 그간의 모든 사정을 말하는 며느리에게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내쫓겼어도 그 집 앞에서 버텼어야 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때 준석 아빠는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아버님. 며느리 말을 들으니 이제껏 맞춰지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아들이 한 말보다 며느리가 한 말이 더욱 믿음이 갔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고 세뇌를 시켰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풀 수 있는 오해는 아니었기에 아이들과 며느리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꽤나 큰 듯하니 우선 내가 아이들에게 너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마. 그리고 집으로 가서 손녀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 엄마가 찾아왔더구나. 역시나 민지는 엄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차갑게 말하더군요. 우리 버리고 간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옆에서 준석이는 엄마 보러 가자며 아이처럼 제 옷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민지에게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진작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경찰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저하고 오빠 버린 사람 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손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선 민지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알았다며 자기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저에게 찾아와 큰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제가 아이들 생일 때마다 산 선물이랑 쓴 편지예요. 혹시라도 아이들을 다시 만나면 그때라도 주고 싶어서요. 집에 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더군요. 저는 이것이라면 민지도 제 엄마의 진심을 알 것 같아 민지 방 한쪽에 그걸 두었죠. 하교한 민지는 낯선 상자를 열어보았는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상자에는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생각하며 구입했을 옷가지와 빛이 바랜 공책과 학용품들, 그리고 준석이와 민지가 좋아했던 주전부리까지 들어있었죠. 특히 민지는 어릴 때부터 입맛이 특이해 또래들이 좋아하지 않는 인삼껌을 좋아했는데 요즘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인삼껌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밝게만 보였던 민지는 그간 말 못한 서름이 많았는지 밥도 거르고 울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 꾸러미를 보니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엄마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만났고 모녀는 그간의 묵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절대 싫다던 민지는 어느새 어리광이 늘었더군요. 할아버지가 챙겨준다고 챙겨도 자식에게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겠죠.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함께 살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어디론가 사라진 아들이 나타나 저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혼자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진작에 소식이 끊겼고 혹시라도 손자 손녀에게 찾아와 힘들게 할 수도 있기에 함께 살기로 했네요. 함께 살게 된 후로 며느리는 늦게 찾은 자식들과 제 뒷바라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에 준석이는 간단한 일을 하며 지내고 있고 민지는 올해 초 대학까지 졸업을 했죠. 요즘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 엄마 닮아 생활력 강한 민지는 취업도 빠르게 한 듯합니다. 이제야 삶이 조금 편안해졌네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쓰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간 마음고생 많았던 우리 가족들에게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이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첫 결혼에 실패한 후 그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혼보다 힘든 게 이혼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1994년 이혼 후 하숙집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나니 재산 분할도 해줘야 했기에 혼자 살만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장 힘든 점은 혼자 밥을 챙겨 먹는 것이더군요. 어머니도 안 계셔서 도움을 받기 힘들었던 저는 대학가 근처 하숙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군요. 하숙집에 지내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40대 남성이 하숙을 하고 싶다 하니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다며 안 받아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발품을 판 덕인지 자상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 들어가게 되었죠. 힘들게 입주한 하숙집 아주머니의 손맛은 꼭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 같았습니다. 그 시절엔 하숙집 아주머니를 다들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죠. 그렇게 어머니 덕분에 저는 매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학생들은 생활 패턴이 달라서 딱히 마주치는 일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이혼까지 해 가족이 없던 저는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하숙집 아주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지난 무렵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는데 웬 예쁘장한 여자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새로 들어온 하숙생인 줄 알았죠. 대수롭지 않게 넘긴 후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숙집 사장님 딸이에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당분간 음식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신가요? 요즘 기력이 떨어지셨는지 힘들어 하시네요. 잠시 시골집에서 쉬시기로 했어요. 크게 아프신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윤민영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 대신 온 3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요리 실력이 좋더군요. 학생들도 언니 누나 하며 그녀를 잘 따랐죠. 그렇게 하숙집 사람들 모두 민영씨와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을 즈음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전날 자료를 준비하며 늦은 잠자리에 들은 저는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알람을 켜놓긴 했는데 꼭 그럴 때는 못 듣고 자게 되더군요. 회의에 늦을까 싶어 후다닥 준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는데 누군가 뒤쫓아왔습니다. 정수씨! 정수씨!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길래 뒤돌아보니 민영씨가 저를 따라 뛰어와서는 제 넥타이를 내밀더군요. 아니 이게 왜? 정수씨가 신발장 위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면서요. 저에게 넥타이를 건네주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손에는 서류 뭉치와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민영씨는 웃으며 손수 넥타이를 메어주었습니다. 민영씨와 오가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숨차하며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녀의 얼굴이 아침 햇살에 빛나 보였습니다.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던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그 순간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왔고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 하고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녀 덕분인지 발표는 무사히 끝났고 이래저래 기분이 좋아진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에게 줄 손수건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주나 생각하며 도착했는데 마침 민영씨가 앞마당 나무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더군요. 민영씨,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발표 잘했어요. 제 덕분이라뇨. 며칠 내내 열심히 발표 준비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죠. 그게 마법의 넥타이거든요. 제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매는 거예요. 그 넥타이를 한 날에는 뭐든 술술 풀려요. 민영씨가 가져다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말을 듣고 민영씨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고 저는 자연스레 민영씨 옆에 앉아 예쁘게 포장된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감사의 선물입니다. 민영씨는 선물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날 민영씨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씨는 아내랑 왜 헤어지셨어요? 저는 전철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나봐요. 누구 잘못이라기보단 너무 성급하게 결혼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잘 알기도 전에 말이죠. 그냥 서로 실수한 거죠.
굳이 전처 흠을 잡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있던 민영씨가 갑자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정수씨는 좋은 남자네요. 보통 이혼한 사람들은 전 배우자를 욕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도 상대방의 어떤 점 때문에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묻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영씨도 이혼 경험이 있더군요. 전 남편의 외도 후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 그 사람이 주변에 거짓 소문을 내서 원래 지내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갑자기 엉뚱한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민영씨는 왜 지금 혼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쁜 여자를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혹시 성격이 안 좋아요? 살짝 무거워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시답지 않은 농담을 섞어 진심을 물어봤죠. 네? 그럼 정수씨도 성격이 이상해서 혼자인 거예요? 농담이에요.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민영씨가 혼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직 기회를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럼 나에게 그 기회라는 게 찾아오면... 네? 혼잣말이었어요. 그 뒤로 그녀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마주치면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퇴근하고 오면 같이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심심하다는 핑계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담배 피러 나와 있으면 민영씨는 몸에 해롭다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듣기 좋은 잔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출근 준비가 바빠서 아침을 못 먹게 되면 그녀는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 그런 그녀가 너무나도 예뻐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팅팅 부어 있어도 머리 한쪽이 잔뜩 눌려 있어도 모든 모습이 예뻐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민영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가져다 버릴게요. 이리 주세요. 민영씨 손에 냄새라도 배면 어떡해요.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분리수거 해야겠네요.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밖에 나가서 분리수거를 한다고요? 위험해요. 그것도 제가 할게요. 왠지 민영씨가 힘든 집안일을 하게 놔둘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면 제가 나서서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깨끗이 쓰라는 잔소리도 했죠. 이제 제법 친해진 학생들은 부부놀이 하냐며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민영씨와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죠. 말로는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내려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던 정 과장님도 있기에 갈 수 없다고 어필했습니다. 보통 지방 발령은 미혼인 직원들이 갔는데 왜 나한테? 하는 생각을 하던 찰나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돌아온 싱글이더군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던 저는 지방 발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민영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참 잘 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렇게 헤어지면 마음까지도 멀어질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하숙집에 오기 전까지 미술학원을 운영했다는 그녀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녀와 미술관에 갔더니 그녀는 여러가지 작품을 보며 매우 행복해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와는 반대로 제 머릿속은 여러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을 구경한 뒤 미술관을 나온 우리는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용기 내서 말을 했죠. 민영씨, 사실 저 지방 발령이 났어요.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하고 길면 2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좀 아쉽네요. 당황했는지 뜸을 들이며 말하다가 애써 미소를 짓는 그녀의 표정 속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진한 아쉬움이 묻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 줄래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실수했나 싶은 놀란 마음으로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녀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녀의 미소를 보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좋아한다고 확실히 말해주세요. 그럼 기다릴게요. 미안해요. 저 민영씨 좋아합니다. 그날 이후로 쭉 민영씨가 좋아졌어요. 꼭 민영씨에게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요. 비로소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꼭 빨리 돌아와야 해요. 안 그럼 나 자주 올라올 거예요. 민영씨 보러. 고마워요. 저도요. 용기 내서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민영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혹시 처음 봤을 때부터예요? 아니요. 당연히 처음 봤을 때부터 미인이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그날 넥타이를 전해주러 뛰어온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던 그때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모습은 그냥 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보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뭐예요? 얘기하다 말고 말해봐요. 그냥 둘러댄 거예요? 둘러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비밀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간 저는 1년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누구보다 나를 반겨주던 그녀에게 바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 후 이미 어머니셨던 장모님은 진짜 저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 뒤로 10년간 더 운영하셨던 하숙집은 이제는 추억 속에 묻어둔 채 새로운 건물을 세워 1층에는 아내와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네요. 저는 아직도 아내와 나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그때의 하숙집을 앨범 속의 사진으로 영원히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하숙집에서의 시작된 안정적인 생활 덕분인지 이제 회사에서 무사히 부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저는 지금도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과 비엔나 커피가 가장 맛있네요.